안녕하세요, 여러분. 숙명인문학연구소 공감인문학센터에서 주최하는 미디어 특강 시리즈 미디어 속 혐오 읽기의 두 번째 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인문학연구소 소장 겸 지금 이 특강 시리즈를 후원하는 인문한국 지원사업 단장을 맡고 있는 영문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박인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분 중에는 숙대를 다니는 학부생이나 학생 여러분이 계실 수도 있고 일반 주민, 시민 여러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기회로 뵐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참고로 본 특강 시리즈는 저희 연구소가 올 상반기에 한국연구재단에 의해서 선정된 어, 인문한국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총 7년에 걸친 사업인데 혐오 시대 인문학의 대응이라는 주제의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연구한 것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해인 만큼 큰 욕심보다는 이제 기본적인 인식을 지식을 다져간다는 의미에서 특강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 뒤에 배경이 그렇게 별로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제 연구실입니다. 이곳에서 많은 학부 수업과 대학원 수업들을 촬영하고 수업을 진행 온라인으로 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이 특강을 위해서 제가 이제 숙대에서 지원하는 에벌렉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익혀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루는 게 좀 서툴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한번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대략 1시간 남짓 나누실 얘기는 이러한 주제 제목의 강연이 되겠습니다. 혐오를 넘어 공감으로 프랑켄슈타인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 혐오를 넘어 공감으로 참 거창하죠? 되게 좀 상투적인가요? 저희 이제 인문한국 사업의 전체 테마이기도 하고 오늘은 아마 주로 그 혐오라는 것이 우리가 익숙한 대중문화라든가 텍스트에서 어떻게 관찰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좀 시간을 들이고 그 공감과 관련된 얘기는 제한된 시간이지만 최대한 그러나 좀 일부 정도만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주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자 하는 얘기의 대상은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텍스트예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죠? 프랑켄슈타인.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프랑켄슈타인을 접하신 경로가 아마 소설이 원작이었으니까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배우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을 소재로 한 텍스트가 워낙 많아요. 뭐 수백 개에 가깝죠. 뭐 영화, 만화, 뭐 뮤지컬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고. 근데 어떤 경로가 되었든 오늘은 이제 원작과 그것을 소화한 대표적인 텍스트들을 소재로 할 거고 제가 이제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고 한 것은 저의 이제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프랑켄슈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이 있죠. 그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읽고 기억하기에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텍스트가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하고 있는 혐오의 문제, 그것에 대응하는 어떤 대안의 문제에 너무나도 좋은 지혜와 어떤 그런 어떤 선례를 보여주는 작품이 틀림없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제작한 포스터인데요. 제 차례에 이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스포츠 미디어와 관련돼서 또 재미있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대략 이런 목차입니다. 지금 제가 연필 기능을 꺼내와서 보시면 우선 간단하게 배경 얘기를 한 챕터 0에서부터 한 서너 개에서 설명드리고 주로 중간에서 본론을 얘기 드릴 거고요. 마지막이 이제 오늘 얘기를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프랑켄슈타인을 보통 텍스트로나 단어로서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올리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나누는 얘기가 뭘까요?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뭐죠? 제일 먼저 누가 뭐래도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되게 괴물이라는 존재, 괴물의 이미지를 떠올릴 거예요. 그죠? 뭐 거기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일치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료를 하나 넘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켄슈타인의 유산이라고 제가 거창하게 잡아봤고요. 제가 일단 처음 이제 재미삼아 그리고 바로잡고자 공유하고자 하는 팩트는 그 가장 흔한 오해가 하나 있죠.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고 제일 많이 거론하는 게 이제 괴물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프랑켄슈타인이 괴물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죠? 괴물은 그 소설이나 원작의 주인공인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젊은 과학자가 만들어낸 그 인조 인간이 괴물입니다. 이름이 없어요. 자, 오른쪽에 이제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는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캐리커처죠. 요 왼편에 요 분이 이제 소설 원작자인 메리 셸리, 좀 나이가 들었네요. 이 오른쪽 이분이 괴물이죠. 좀 어두운 바탕이라서 더 좀 약간 험상궂게 생겼을까요? 요쪽이 괴물인데 보통은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그 이름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괴물에 대해서 조금 바로 알기라 그럴까? 이제 좀 그 작품 원작을 그 바탕으로 좀 몇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괴물은 원작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원작은 소설을 말하는데 거기서는 또 몬스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칭합니다. 몬스터는 우리가 말하는 그 괴물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이 없는 그 괴물의 그 호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보통 괴물은 이제 괴상하게 생긴 물체라고 이렇게 보통 나와요. 말 그대로 옮긴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누군가 여러분한테 참 너 괴상하게 생겼다 괴물 같다 그러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어, 영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제가 영문과 교수다 보니까 그 만스터라는 단어의 뜻을 조금 더 가깝게 알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요? 그 만스터의 어간이 들어간 우리가 많이 쓰는 영어 단어 중에 demonstrat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demonstrate은 뭐죠? 데모하다, 시하다 뜻도 있지만 여기서 그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하다, 논증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여기서 어간을 보시면 만스터가 어근이고 앞에 D는 그 반대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증명되기 이전에 어떤 게 있으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demonstrate인데 그러니까 만스터는 뭐라고 짐작할 수 있냐면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괴물 같다고 얘기할 때는 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서일 때 많아요. 대부분 우리는 어떤 낯선 존재가 나오면 어떻게든 그게 옳고 그러든 간에 논리적으로 좀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안정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물이라고 보통 지칭하는 것은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이 쉽지 않은 위험한 어떤 것을 그렇게 괴물이라고 칭합니다. 네, 뭐 참고 삼아 뭐 알아두셨으면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작품 속 그 스토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빅터라는 남자 주인공이 괴물을 만드는 과정과 관련된 얘기인데 작품 속 괴물은 우리가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유전자 복제나 쌍둥이, 클론 같은 유기체 생명 복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대신 그 작품 속의 괴물은 그 빅터가 이제 이 실험을 위해서 무덤에 가서 죽은 사람들의 유골을 막 주워다가 그거를 이렇게 기계 조립품 우리 어렸을 때 장난감 맞추듯이 기계 조립품처럼 조립을 합니다. 그죠? 다 조립한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당시 18세기, 19세기 영국, 유럽에서는 그 번개의 속성을 연구하는 그래서 번개가 그냥 하나님이 벌 주거나 우연한 행위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힘이 흐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실험들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전기에 대한 실험.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안에 어떤 힘이 통과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그 적용한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유명한 사례가 그 동물 직류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동물에다가 전기를 통하게 하면 그 동물들이 이제 전류의 힘으로 죽은 청개구리도 이렇게 움직인다라든가 그 행동을 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으로 이제 사물과 사물 생명체에다가 전기를 넣어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건데요. 그것은 이제 갤버니즘이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는데 실제 그 원작에도 나와 있고 영화 있다 보시겠지만
이렇게 기계처럼 유골 뼈를 합친 다음에 거기다가 전력을 통과시켜서 생명을 만듭니다. 되게 지금으로 치면 되게 황당하고 만화 같죠. 그래서 저는 이 프랑켄슈타인 속의 괴물을 기계적인 인조인간이라고 칭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복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그래서 혹은 저는 이것을 기계 괴물이라고까지 칭하는데 뭐 이게 왜 중요할지는 좀 더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혐오라는 감정을 갖고 그것이 파생되는 여러 국면이 있는데, 이 발생학적으로 괴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고 작품을 접하면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프랑켄슈타인의 유산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둘러싼 전통적인 교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우선 프랑켄슈타인의 경고는 뭐냐면, 대부분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야기가 인구에 이렇게 회자되고 계승될 땐 이 하나의 레슨 때문이에요. 함부로 생명을 만드는 유일무이한 창조주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그리고 생명 창조는 그 자체로 신성하다. 그래서 그것에 도전하는 자들을 이렇게 대중문화에서는 이렇게 상투적인 용어지만 그 미친 과학자라고 보통 부르죠. 매드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래서 작품 속의 빅토가 이 미친 과학자의 선조죠. 이게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알려진 프랑켄슈타인의 경고라는 이름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20세기 중후반 최근에 오면 SF 작가나 미래학자들이 프랑켄슈타인의 이야기를 다시 재해석하고 재발굴해서 지금 시대 맥락에 맞게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혹시 뭐 알고 계실까요? 가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는 어떤 의도로든 뭐 어떤 좀 인조인간이라고 칩시다.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게 의도와 다르게 되게 공포스러운 괴물로 태어난 것에 대한 공포심. 또 하나는 그것에 이어서 내가 어떤 의지로 만들었는데 그 괴물이 만든 나를 배반하고 반역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통칭하면 내가 만드는 창조물이 예상과 전혀 다르고 전혀 다르게 나에게 어마어마한 힘을 행사해서 나를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공포심을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인간이 알게 모르게 오래전부터 갖고 있는 기계, 이때 기계는 인간이 개발하고 발명한 이렇게 로봇이 되었든 인조인간이 되었든 안드로이드가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내재해 있는 뿌리 깊은 혐오에서 비롯한 인조인간 공포증의 표본으로 보통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번이 이제 그 로봇과 관련된 SF의 뭐 할아버지쯤 되는 아이작 아시모프란 작가가 한창 글을 쓰던 때 이제 리틀 러스트 러버시라는 단편에서 직접 만들었던 단어예요. 프랑켄슈타인 컴플렉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에세이에서 또 발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프랑켄슈타인 신화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여러분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고 교양 필수 책으로까지 알려진 대중서가 된 과학서죠.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란 책에 나오는 문구예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의 신화라는 건, 인간은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 흉내라 그럴까? 자기랑 똑같이 닮은 생명을 만들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었대요. 그게 이제 오래된 이제 뭐 골렘이라고 하는 이제 유태인 설화에서 나오는, 거기에서부터 거슬러 가겠지만, 한편으론 우리는 우리랑 똑 닮은 어떤 피조물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해서 아까 이제 컴플렉스랑 좀 같은 건데, 그것이 만든 사람보다 훨씬 더 우수하고 탁월한 존재가 되는 건 또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소재를 하는 SF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대개는 그렇게 해서 나온 인조인간, 통칭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것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어디론가 사라지는 식으로 그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기저에는 이런 프랑켄슈타인의 신화가 계속 되풀이되는
그게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앞으로의 세계는 우리보다 능가하는 인조인간 혹은 로봇 AI가 우리를 계승할 거라고 주장하는 소위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유의 책을 썼던 분들이 있지만 유발 하라리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런 식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프랑켄슈타인의 신화의 반복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우리를 뛰어넘는 이제 인조인간을 만드는 공포를 계속 반복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참고 삼아 이제 배경이 되는 얘기인데 그만큼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소설은 물론 이제 그 페미니즘 같은 쪽에서 또 거기에 맞게 오래전부터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 인간이 이제 어떤 인간을 닮은 존재를 만드는 그 이야기의 원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둘러싼 우리들의 해석이 계속 그 여러 버전으로 왔다는 얘기를 먼저 이렇게 배경으로 이제 얘기하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좀 열심히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이 약간 지체되어서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이제 작가의 그 원작을 소개하는 건데요. 간단한 얘기로 치면 워낙 유명한 작가라 메리 셸리라는 여성 작가가 쓴 1818년 작품입니다. 꽤 오래된, 그러니까 나온 지가 벌써 200년이 더 된 작품이고 원작 제목이 프랑켄슈타인 or Modern Prometheus, 우리말로 하면 프랑켄슈타인 혹은 모던 프로메테우스. 여기서부터 이제 이 그 메타포, 그러니까 모티브를 짐작하시겠죠. 인류에게 불을 가져다 준 그 신화에 나오는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작품 속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프로메테우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특히나 그 문학사에서 최초의 과학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1818년이고요. 그 의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앞에서 기계 인간, 기계 괴물이라는 얘기를 열심히 설명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 셸리의 이 소설에 나온 기계적 조립의 어떤 그 이전 형태를 보여주는 그 제작술은 로봇의 원조라고 해도 로봇 형태의 인조인간의 효시라고 해도 저는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이 로봇이라는 단어를 최초로 문학적으로 쓴 사람이 이제 체코의 카렐 차페크라는 극작가의 RUR이라는 우리말로는 로봇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작품은 나온 지가 딱 100년이 됐어요. 1920년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잠시 얘기 드린 그 아이작 아시모프라고 왜 나는 전설이다. 그다음에 200년을 산 사나이 같은 로봇 SF의 대부인 아시모프라든가 블레이드 러너 영화의 원작자인 필립 딕든 무수히 많은 인조인간 테마의 SF 대중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준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얘기도 참 쉘 얘기로만도 한 시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유명한 부부예요. 원래는 이제 셸리라는 당시의 최고의 낭만주의 시인인데 이 당시에는 유부남이었는데 그 셸리를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도피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 소설이 나올 때는 그 당시만 해도 여성이 소설을 써서 문단의 작가로 인정받는 일은 되게 드문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남편의 이름으로 나왔죠. 좀 아쉽죠, 그죠? 나중에 이제 그 개정판이 나왔을 때는 그 셸리의 이름을 달고 작가 서문을 넣고 발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여러분 꼭 기회가 되면 원작 소설을 만약에 안 읽으셨다면 꼭 원전을 꼭 읽어보시. 제가 이제 뭐 문학 전공 교수로 뭐 문학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복고적인 태도로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제가 오늘 하려는 강연의 테마도 그렇고 원작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그 감동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원작 자체의 개별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원작 소설은 그 액자 소설 형식이라고 바로 영화에서처럼 이 이야기 줄거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를테면 젊은 그 과학자 빅토가 탐험가인 월튼에게 자기가 겪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괴물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는 형식이에요. 근데 말을 쫓아가다 보면 빅토랑 괴물이 만나서 이번엔 괴물이 나의 그 비참한 그 삶을 들어봐 달라고 자기를 만든 아버지 빅토에게 또 얘기하는 게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야기 안에 이야기 안에 이야기 이렇게 액자 형태로 겹겹이 쌓이는 식인데 이것이 이제 전달하는 그 방식이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스토리텔링 하듯이 이렇게 입으로 말로 전해지는 이야기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 월튼이라는 인물이 그 영국에 있는 누이에게 장문의 편지를 써서 밝혀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하 소설의 시작은 그 월튼이라는 청년이 누이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은. 근데 편지의 내용인즉슨 우연히 그 북극 항해를 하다가 만난 그 빅토라는 인물이 자신의 얘기를 들어봐 달라고 해준 괴물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안엔 괴물의 목소리로 직접 자기가 겪은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리고 작품이 끝날 때 되면 그 괴물의 모습이 직접 그 월튼이라는 탐험가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얘기가 그 누이한테 보내지는 편지로 전달이 되죠. 그래서 직접적인 스토리텔링의 형체를 떼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원작의 그 임팩트가 되게 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좀 재밌는 소개이긴 하지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메리 셸리와 관련된 또 유명한 인물들이라 그 맨 왼편이 이 당시에 개혁 사상가로 아주 유명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약간 좌파 계열의 개혁주의 성향의 사회주의적인 윌리엄 godwin이라는 그 사상가고 그 오른편이 이제 페미니즘의 뭐 거의 대목격이죠. 여성 권리의 옹호라는 유명한 에세이를 쓰신 메리 울스턴 크라프트인데 메리 셸리라는 딸을 낳고 바로 엄마는 죽습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맨날 공부만 하는 아버지의 등을 쳐다보면서 셸리는 거의 독학처럼 이제 성장한 친구고 그 오른 왼편에서 세 번째가 이제 그 사랑에 빠져서 도피 행각을 벌였던 이제 셸리라는 시인이고 가장 절친이었던 것이 역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시인인 바이런 시인인데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소설 원작과 영화의 그 테마는 이 사람들이 여름 휴가로 놀러 가서 이야기 배틀을 하면서 나온 거예요. 누가 더 무서운 얘기를 잘하는가 내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한 20세도 안 된 우리 나이로 치면 한 18살쯤 됐을 그 메리 셸리라는 작가가 이 테마가 되는 이제 괴물 탄생의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들려줬더니 이거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나온 게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 작품의 파워는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하는 이야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으로 들려드릴 내용에 앞서서 그 프랑켄슈타인을 소재로 했던 여러 텍스트가 너무나 많은데 제가 선별한 것 중에 몇 가지만 우선 최초로 프랑켄슈타인을 영화로 만든 게 1910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죠.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그 유명한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직접 영화사 같은 그 토마스 에디슨 스튜디오를 차렸고 거기에서 무성 영화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걸 찍어요. 대략 16분짜리고 여러분 유튜브로 가시면 16분 전체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혐오를 제가 설명드릴 때 나오겠지만 그 그러니까 빅토 프랑켄슈타인이 의도치 않게 그런 자기가 보기에 끔찍한 괴물로 나온 그 이유를 프랑켄슈타인의 그 내면의 그 괴물스러운 면이 그 괴물의 이미지로 형상화됐다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빅토와 괴물의 얼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처리가 있는데 이 최초의 영화에 바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중문화 역사상 프랑켄슈타인을 각색한 모든 창작물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압도적으로 바로 이 1931년 할리우드에서 나온 제임스 웨일 감독의 프랑켄슈타인 감독이고 이따 잠깐 그 클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워낙 유명해져서 그 다음에 4년 뒤에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약간 이렇게 B급, C급의 그 후속편이 나옵니다. 동일한 감독에 의해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프랑켄슈타인의 배필이 되는 여자 괴물이 등장하죠. 그것은 소설 원작에서도 괴물이 프랑켄슈타인 박사한테 자기 저기 멀리 가서 살 테니까 나랑 꼭 닮은 여자 괴물 만들어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거의 만들었다가 얘네들이 더 나빠지면 사악해지면 어떨까 싶어서 그 폐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요 영화는 실제로 그 여자 괴물을 만들어 줬는데 여자 괴물이 보기에도 괴물은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모든 평론가들이 말하기를 원작에 가장 가깝다고 꼽는 그 각색이 바로 1994년 주인공이자 감독의 역할을 한 케네스 브래너 감독의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작품이고 유명한 배우인 로버트 드니로가 괴물로 나오고 그 원작에서 만들다가 폐기한 여자 괴물의 이야기가 이 텍스트에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 해리포터의 주인공인 다니엘 래드클리프나 유명하고 잘생긴 맥커보이 같은 배우가 나온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든가 뭐 아이언맨을 방불케 하는 슈퍼 히어로 같은 할리우드 버전이 지난 2, 3년 동안에도 계속 나와요. 근데 원작에서 많이 벗어난 면이 있고요. 그 밖에 뭐 뮤지컬, 우리나라에서도 몇 해 전에 뮤지컬로 상연이 됐죠. 그다음에 컴퓨터로도 만들어진 혹은 만화 버전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제 강연에서는 31년 영화, 94년 영화를 중심으로 그리고 원작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몇 가지 그림만 소개해 드리면 맨 위편의 것이 이제 요것이 이제 31년 우리의 그 괴물의 원조죠. 이 보리스 칼로프라는 영국 배우가 참 그 분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이분 때문에 이제 괴물은 의 이미지가 굳어졌고 이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고 요게 이제 에디슨 스튜디오에서 만든 1910년 16분짜리 무성 영화입니다. 요게 그 괴물의 모습이고요. 저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게 1935년에 후속작으로 나온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입니다. 신부도 좀 시겁하는 표정이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 위로 보시면 이게 94년 케네스 브래너 감독이 만든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고 오른쪽 아래가 그 괴물이 탄생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아래가 여러 개 버전의 번역본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잘 된 번역이라고 보여지는 문학동네판 번역서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931년 제임스 웨일 감독의 프랑켄슈타인의 클립 하나를 보실 텐데요. 클립 제목이 Meet the Monster, 몬스터가 만들어지고 등장하는 클립이 되겠습니다. 한번 한 3분 정도 됩니다. 감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괴물이 이제 누워서 일어나서 이제 등장하는데 한번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괴물의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자, 빅터 프랑켄슈타인 뭐 박사라고 합시다. Come in. Come in. 되게 신체가 거구죠. 요 뒤에서 숨어 있는 분이 이 프랑켄슈타인의 그 스승이 됩니다. 이 그림자 처리는 참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말을 참 잘 들어요. 놀랍게도 영어를 알아듣는다는 거죠. 커민 했는데 Sit down. Sit down. 이 손 동작을 보고 볼까요? You see, it understands. Watch. 이제 창문 위에 덮개를 열고 햇볕을 쏘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처음 보는 햇볕일 텐데 다시 봐도 이 흉터라든가 눈, 이 목에다가 굵은 볼트 나사를 넣었다는 걸로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기계적인 조립의 흔적을 유추할 수 있겠죠. 자, 손도 잘 보시면 이렇게 꿰맨 자국이 되게 선명합니다. Take care, Frankenstein. Take care. 사실 원작에서는 Shut off the light. 빅토가 자기가 괴물을 만들자마자 그 모습에 너무 역겹고 놀라서 그냥 버리고 도망을 치죠. 근데 31년 판에서는 오히려 자기의 발명을 자랑하려고 자기의 영역을 움직이게 하죠. Sit down. Go and sit down.
저 손의 의미는 뭘까요? It understands this time. It's wonderful. 자, 뭐 다 못 보여드려서 좀 안타깝지만 이 작품은 이제 1931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할리우드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태동하던 그 초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작품은 이제 영화사적으로 보면 이제 무성 영화에서 유성, 우리가 토키라고 보통 얘기하고, 얼핏 느끼셨겠지만 누가 봐도 이렇게 공포스러운 괴담의 형태로 각색이 됐어요. 여러분 그 미더 만스터를 제가 보여드린 클립의 그 첫 장면, 이렇게 괴물이 등을 돌리고 이렇게 걷는 그 괴물의 얼굴을 보고 어떤 즉각적인 느낌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서 좀 두려움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귀엽게 느끼셨으면 안 되는데, 아니면 여러분도 만약에 그 원작에서처럼 빅터처럼 보자마자 으악 소리 지르고 도망쳤을까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에선 이 빅터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 이유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이 괴물의 뇌에는 의도적으로 범죄자의 그 뇌를 이식을 한다는 전제가 미리 영화 초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괴물에 대해서 관객이 다른 감정이입을 하지 못하도록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도덕적으로 선과 악의 경계선을 사실은 명확하게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좀 무서운 논리죠.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비정상이라는 전제, 그리고 비정상인자의 뇌를 이식하면 비정상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되게 요즘 용어로 치면 이제 우생학적인 기본 프레임이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의 이제 경계를 넘는 해석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작품은 이제 원작을 SF적으로 보자면 이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원작처럼 괴물이 창조되는 건 되게 비슷한데, 우리의 강연을 위해서 흥미로운 부분은 이제 괴물의 그 외모의 처리, 소품이라든가 분장을 보시면 거구의 모습이라든가 뭐 몸짓 혹은 얼굴, 목에 박힌 나사, 뭐 꿰맨 자국, 그가 이제 발성하는 게 이제 하는 식의 이제 그런 말투가 독자 관객에게 이런 혐오감을 극대화한다는 거죠. 1931년 영화는 원작에는 없지만 이 괴물이 이렇게 꼽추 조수를 해치고 실험실에 나와서 어떤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가서 어떤 마리아라는 여자아이랑 소꿉장난 같은 걸 하다가 강에 던져서 물에 빠뜨려 죽게 하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따 잠시 클립도 보시겠지만 빅토의 신부인 엘리자베트를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이 빅토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괴물은 이제 살인자로 지목이 됩니다. 그래서 쫓기다가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풍차에서 공개 화형처럼 불에 타 죽지요. 그렇게 해서 영화는 결국 결말에 가서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오고 빅토는 결혼식을 하는, 그러니까 원작하고는 아주 다르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결혼식으로. 그래서 이 작품은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 작품이 나온 1920, 30년대가 유럽 사회주의라는, 그러니까 미국 자체도 그런 사회주의에 대한 약간의 반감이 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전형적인 권성징악의 도덕 드라마로 각색이 된 B급 할리우드 영화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제 괴물의 테마를 통해서 가부장제 사회의 질서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공동체의 질서가 강조되는 그런 이제 되게 상식선에서의 뭐 이데올로기라 그럴까? 우리의 질서를 오히려 정당화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다 보니까 괴물은 공감의 여지보다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러 호소가 되죠. 물론 이제 괴물에 대한 안타까움은 그 이후로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은 어떤 대상이 태어날 때부터 괴물인지 아닌지 규정되어 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비정상적인 자의 뇌를 이식한, 따라서 무서운 존재라는 설정을 전제하고 하는 어떤 혐오의 정치학을 시나리오로 따온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작품 영화의 유산이라면 이 괴물 역할을 맡은 이제 보리스 칼로프라는 감독 배우의 탁월한 분장이 계속 대중문화에서 아이콘처럼 남아 있죠.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좋아하는 영화 장면인데, 이건 뭐 미장센이라고 하나요? 뭐 왼편, 그걸 보기 전에 이 보리스 칼로프라는 배우,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90년 전에 특수분장인데 되게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봐도 괴물스럽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괴물인가요? 이건 문화적 편견 없이도 딱 보면 괴물처럼 보이세요? 글쎄, 예. 그리고 요 오른쪽 아래가 이제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을 사람에 쫓겨서 이 풍차가 있는 곳에 가고 여기에서 이제 빅토를 죽이려고 하다가 빅토는 요 풍차에 실려서 떨어지고 불이 이렇게 그 등불이 떨어져서 이게 화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빅토 프랑켄슈타인은 불타 죽는 걸로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요게 이제 압도적인 이제 화면인데요. 잘 보이시면 이게 어떤 한 뭐 중산층 이상 되는 곳에 이제 침실이겠죠. 오른편에는 한 여인이 기절해 있습니다. 이렇게 거의 고전적으로 왼팔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드레스가 아마도 이건 웨딩 드레스로 보이는 드레스가 이렇게 마루에 플로어에 쫙 펼쳐져 있고 화분이 엎어져 있고 왼편으로 창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렇죠. 이 괴물이 예, 여기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물이 엘리자베트를 문이 열려 있는 걸로 봐서는 죽이려고 했는지 하다가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이게 이 화면의 설정이 탁월합니다. 자, 그럼 다음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